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간밤에 사실 나스닥이 좀 쉬어가면서 조정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만 S&P 500과 나스닥이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쉬어갔다고 할지라도 다우지수 그리고 또 경기민감주 가치주가 빈자리를 또 훌륭하게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을지 6월 전체적인 전략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간밤에 좀 쉬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뉴욕 증시의 랠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즘 그래서 또 강세장 얘기, 불마켓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긍정적인 랠리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들을 좀 뽑을 수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는 6월에 이제 금리 결정이 다음 주에 있는데 네. 6월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의 예상은 한번 쉬어갈 거다. 네. 한변 동결 이제까지의 굉장히 긴 축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네. 이거 한번 쉬어갈 거다라는 게 동결 예측이 우세한 게 하나인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뷰가 줄어들고 있다. 아직 낙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관적인 뷰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노동시장이랑 금융시장을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노동시장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인이 괜찮았거든요. 실업률 낮고 뭐 일자리 계속 생기고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노동시장은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3월 달에 뱅크데믹이라고 해서 실리콘밸리 뱅크 등등등등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신용경색 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 제가 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마일드하게 지나가는 것 같다. 생각보다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올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확률들이 지금 점점 떨어지면서 펀더멘탈은 버텨주고 그동안 금융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금리 측면에서도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등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6월에는 뭐 다음 주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FOMC에서 한 번은 이제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우세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를 넘어간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비관론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게 낙관론으로 가지는 않지만 비관론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는데 얘기를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월에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를 기대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그중에 또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게 굉장히 또 큰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35%에서 25%로 네. 올 12개월 내 미국의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을 낮추면서 든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바로 이전에 2014년에 있었던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때는 미국이 사실 금융시장에 한번 요동을 쳤었는데 그러니까 증시가 한번 굉장히 한 20% 정도 고점 대비 빠지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지금은 뭐 그런 국면이 아니고 워낙 제가 보기에는 연준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싸움 국면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갑자기 튀어들었다가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다시 이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로 다시 무게중심을 빠르게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확실히 투자자분들이 좀 스마트해진 것 같기도 해요. 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사실은 뭐 반복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언론을 보다 보면 정말 뭐 디폴트가 정말 오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네, 5월에 상승장을 좀 만들어냈고 거기엔 또 AI라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5월은 스텝을 잘못 밟으면 어긋날 수도 있었는데 그 흐름을 잘 타신 분들은 수익률을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이 됐고 6월이 되다 보니까 이런 AI와 부채 한도 얘기가 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좀 베이직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경기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얘기해 주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 경기에 대해서 많이 그 비관론이 좀 줄었어요. 근데 이게
지표가 나올 때마다 바뀌는 느낌이라서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안개 속을 걷고 있으면 멀리 보이는 건 전혀 안 보이고요. 그렇죠. 눈앞에 손에 잡히는 거 하나하나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지표로 나타나곤 하는데요. 너무 공감되는 표현인데요. 네네네. 지금 딱. 네. 딱 지금 안개 속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지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연준이나 아니면 시장에 계신 분들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네. 지금은 데이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게 저희가 사실은 이전에 가졌던 데이터들이 저희에게 말해주는 바가 많으면 네. 그러면 예전에 데이터가 쌓여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초해서 정책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판단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쵸.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감염병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재난지원금을 심하게 뿌렸고 네네. 그 이후에 공급망 붕괴,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런 아주 많은 이벤트들이 있은 바로 직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의 데이터들이 저희가 이제 물리학에서 특이점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이전의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바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되게 이례적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의 가중치가 소중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연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데이터 중심의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데이터들이 소중하니까 그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조금 핑크빛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뻐했다가 예. 약간 더 그레이 에어리어의 데이터가 나오면 슬퍼했다가 뭐 요것들이 지금 일희일비가 반복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지수로 보면 변동성이 커지는 장인 거죠. 예. 그러네요, 정말로. 사실 연준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도 분명히 있고 계속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데이터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네, 있었을 맞습니다. 텐데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를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이 맞군요. 네, 1년 동안 금리를 거의 5% 넘게 올렸는데 네. 사실 물론 금리라는 것은 굉장히 뭉툭한 그 해머 같은 거라서 경제의 어떤 특정 부분을 핀포인트하는 거라기보다는 경제 전체를 빵 때린 다음에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것이 금리의 어떻게 보면 금리 조정의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금리 조정이 어떤 섹터에는 조금 먼저 가고 어떤 섹터에 좀 나중에 가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버 마켓,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소비 같은 데는 금리 조정이 좀 늦게 인상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요. 아무래도 파이낸셜 마켓 같은 데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파이낸셜 마켓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어두운 안개 속에 최앞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더 리스크가 크신 거죠. 그럼 말씀하신 김에 가장 지금 최근에 나왔던 지표 얘기를 조금만 더 풀어보자면 고용이거든요. 고용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지표.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거우나 식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뜨겁다는 거는 여전히 일자리,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시장의 기대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아니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리는데도 노동시장이 버틴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전에 저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현상인 것 같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아직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연준에 계신 뭐 정책 관련된 분들이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잡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 약간 식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업률이 뭐 미세하나마 3.4에서 3.7로 올라온 거 정도. 그쵸.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사실 이제 임금 상승률이 어쨌든 간에 올라가고는 있으나 올라가는 정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냥 결국은 지금 미국의 코어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노동시장으로 옮겨 붙어서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니까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임금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몰려있는 이벤트 얘기를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물가가 먼저 좀 발표가 됩니다만 물가 얘기를 그럼 먼저 나누고 FOMC 얘기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CPI가 12일에 먼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물가는 하락이라는 게 한 1년 사이에 어느새 되게 당연한 명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 완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코어 근원으로 보느냐 헤드라인으로 보느냐 전체 CPI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전체 CPI는 지금 4% 들어왔죠. 4.9 들어왔고요.
그런데 코어 근원 쪽은 지금 5.5 근처에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계속 거기서 5.5, 5.6, 5.5, 5.6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 생각에는 코어 쪽에서 지금 빠르게 빠질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CPI 발표가 12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연준의 금리 결정이 13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 결정하기 바로 전까지 저희가 시험 바로 보기 바로 전까지 초치기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하루 이틀 정도에 닫아버립니다. 데이터를 여기까지 딱 들어온 거 갖고 우리는 판단 시작한다라고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CPI 새로 들어오는 숫자가 연준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고요. 예. 오히려 이전까지 나왔던 PC, 그러니까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할 텐데 네네. 어쨌든 그것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어 쪽에서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거의 변동이 없다. 약간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것이다라는 것에는 연준의 어떤 그 위원들의 의견은 저는 같은 페이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 들어서 저는 오히려 좀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연준 올해 금리 안 내린다. 예. 올해 연준이 금리 내리면 여기서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올해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이벤트가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금리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장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이제 프라이싱의 반영을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가겠구나. 이게 높은 게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시장의 프라이싱으로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어쨌든 간에 기존에 지금 연준의 생각과 연준이 말하는 것과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괴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런 그쵸. 괴리들이 좀 줄어드는 것.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정책의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뭐 금리 인상이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이 뭐 반길만한 일이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과 그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으시는 시장의 참가자들 사이에 이 생각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어쨌든 간에 좋은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뭐 대표적인 개미로서 그 생각의 간극이 벌어져 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겠구나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6월에는 쉬어간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또 7월에 다시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호주에서 올렸고 캐나다에서 또 올렸더라고요. 이 흐름을 보니까 정말로 이제 6월이 동결한다고 해서 동결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정말 쉬어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서울에서 부산 가다가 안개 심하게 끼면 차 멈추고 좀 있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부산을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뭐 결국은 이제 부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를 어떻게 억제하는 부분이라고 연준의 목표라고 생각해 보면 네. 지금은 안개가 너무 심하니까 뭐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G7 컨트리 중에 가장 먼저 금리 인상 중단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올렸다는 건 예. 한번 멈추고 보니까 안개 속에서 보니까 안개가 조금 거쳐 보니까 아직 부산이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 같고요. 연준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은행 쪽에, 미국 은행 쪽에 3월 말의 사태로 인한 어떤 신용정책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조금 잦아들고는 있으나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특히 뭐 소비나 노동시장 같은 데 영향을 주는데 시간이 걸림으로, 그리고 최근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으므로 네. 한 템포 정도 쉬어가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보자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제 게임을 많이 하죠. 369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도 마찬가지로 369, 1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그때 경제 전망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게 경제 전망상에서 나오면 올 말에 터미널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연준 인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네. 지금 5.1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연준의 금리 상단이 5.25니까 터미널 레이트까지 이미 왔다고요. 맞죠. 예. 그럼 이번에 동결을 딱 해놓고 금리에 대해서 터미널 레이트로 또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러네요. 또 아니, 터미널 6월이네요. 레이트를 네. 어느 정도 올릴 건지에 대해서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엔 금리 동결을 하면서 터미널 레이트를 올린다면, 그리고 이것을 0.25 올리냐 0.5 올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네네. 이것이 시장에다가 얼마나 매파적인 스탠스를 전달해 주느냐의 메시지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6월 FOMC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그 점도표가 또 공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점도표로는
다 왔습니다. 예, 금리 상단까지 우리가 이미 다 와 있는데 이게 또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고민들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세계은행이라든지 OECD라든지 이쪽에서도 좀 엇갈리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의 성장률 자체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성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가 잘 버텨주고 있고요. 네네. 중국이 리오프닝해서 효과가 아직 미미하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결국 예. 이제 효과가 올라올 것 같고요. 뭐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 합치면 전 세계 GDP의 거의 절반인데요. 그러면 이제 사실 세계 경제가 잘 버틸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아주 오래전에 한 1년 전쯤에 생각했을 때 올해 경제 굉장히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네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그 비관론에서 조금씩 이제 빠져나오는 과정, 뭐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중국이 잘 버텨주는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세계은행 같은 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올해 미국의 이렇게 고금리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의 기조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그것이 올 말이나 내년 초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올해는 잘 버텼으나 내년에는 사실 이제 앞날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해를 약간 올리면서 내년을 약간 줄이는 뭐 그런 정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네네. 금리 상승의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긴 할 텐데 이게 아예 효과가 없으면 금리 상승을 왜 인상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금리 인상의 효과라는 게 결국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올해는 잘 버텼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효과들이 조금 누적돼서 나타나면서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내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은 모든 스토리들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생각보다 미국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미국이 급격하게 고꾸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급격하게 고꾸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나 하방 리스크들 몇 개를 좀 조심해 보자. 그래서 네. 미국에서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금융시장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원래 이렇게 고금리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미국은 버틸 수 있지만 신흥국들 쪽에서 그쵸. 이제 불안하죠. 파열음들이 나올 수가 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흥국발 리스크가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예, 변곡점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교차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안개 낀 터미널 속을 계속 좀 이렇게 헤쳐 지나가야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기가 힘들죠. 아직 빛이 그렇게 환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짚어가면서 가야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일단 정리해 보자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올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6월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연말까지의 금리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